어머니, 제발요. 우리를 팔지 마세요. 제발 돌아봐 주세요. 큰딸 월화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목이 휘도록 울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기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희를 죽여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둘째 설화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어요. 쿵쿵 소리가 울렸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전을 다 세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돈주머니를 품에 넣고 기생집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데려가시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당신네 기생이요. 그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장사치처럼 담담했어요. 세 딸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 악녀를 봐라. 금수만도 못한 년이야. 한 노인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자식을 돈에 파는 어미가 어디 있느냐. 저런 년은 벼락을 맞아야 해. 젊은 사내가 침을 뱉었어요. 바닥에 침이 튀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안악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장터는 저주와 욕설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는 돌을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썩은 채소를 던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어깨에 무언가 맞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기생집 주인이 세 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가자, 이것들아. 이제 너희는 내 기생이다. 질질 끌지 말고 어서 걸어. 소나기에 힘을 주었어요. 세 딸의 팔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월화가 발버둥을 쳤어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설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화가 어머니를 향해 팔을 뻗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박씨 부인은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세 딸의 울음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목이 휘어가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부인을 향해 욕을 더 퍼부었어요.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생집 주인이 세 딸을 끌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돈주머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미친 게 아니야? 한 안악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팔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정말 금수로구먼. 다른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년은 지옥에 가도 쌀.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땡볕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왜 딸들을 팔았는지, 그 돈주머니를 쥔 손이 왜 떨리고 있었는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20년 후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장터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저 박씨 부인을 악녀라 욕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종 말년, 전라도 전주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모 사건이 터졌어요. 소론과 노론의 당쟁이 극에 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지방까지 그 광풍이 몰아쳤어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양반이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역적이 되어 참수당했어요. 박씨 부인의 남편 이진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은 전주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였어요. 기와집 10채에 논밭이 100마직이었습니다. 하인만 20명이 넘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었어요. 이진사는 학식이 높았고 덕망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진사를 우러러보았어요. 세 딸은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수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영모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역적이다. 이진사 일가를 모두 잡아들여라.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어요. 쾅!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온 식구가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해 끌려갔어요. 나는 억울하오.
영모 따위 한 적 없소. 남편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가차없이 남편을 끌고 갔어요. 박씨 부인이 남편 옷자락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나리들 제발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이 박씨 부인을 밀쳐냈어요. 사흘 뒤 남편은 참수당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어요. 기와집도 논밭도 하인들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들 둘은 귀양을 갔고 집안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인들도 모두 달아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이 폐허가 되었어요. 박씨 부인과 세 딸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여자라서 당장 목숨을 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 뒤 관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역적의 딸들은 열흘 후 관비로 보내질 것이며 도망칠 시 일가족 모두 참수할 것이다. 관리가 차갑게 통보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관비라니, 그건 죽음보다 더한 삶이었어요. 관청의 종이 되어 평생 온갖 학대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몇 년 안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박씨 부인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딸들을 살려야 한다. 박씨 부인은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적의 가족을 숨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생각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안은 전주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꽃이 가득 피었고 여름이면 세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가을이면 풍성한 추수로 곳간이 넘쳤고 겨울이면 온 가족이 사랑방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복받은 집안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진사 댁을 부러워했습니다. 세 딸은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수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혼담이 끊이지 않았고 중매쟁이들이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새로 지은 시 한 수 들어주세요. 큰딸 월화가 13살 때부터 시를 지었어요. 이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있으면 월화가 다가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니 그림자만 새시로다. 세상 시름 잊고 싶어 하늘만 바라보네. 이진사가 시를 읽고 무릎을 쳤어요. 월화야, 내 나이에 이런 시를 짓다니 장차 큰 시인이 되겠구나. 월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과찬이십니다. 박씨 부인이 차를 들고 와서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둘째 설화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11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비단에 꽃을 놓으면 진짜 꽃처럼 생생했고 술을 놓으면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설화가 놓은 술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게 15살 아이 솜씨란 말이오? 대단하구려. 설화야, 이 주머니 하나 만들어주겠느냐?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정성껏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설화가 만든 주머니는 그 어떤 장인의 솜씨보다 훌륭했어요. 이진사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자랑했습니다. 막내 춘하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10살 때부터 가야금을 배웠어요. 가야금을 타면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 앉았고 노래를 부르면 바람도 멈추어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이진사가 춘하를 불렀어요. 춘하야, 손님들께 노래 한 곡 들려드려라. 춘하가 가야금을 무릎에 놓고 줄을 튕겼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사랑방에 울려 퍼졌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손님들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춘화야, 네 노래는 천상의 소리로구나. 춘화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이진사가 책을 읽어주었어요. 논어를 읽을 때도 있었고 당시를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 이진사가 읽자 세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효도하겠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설화가 덧붙였어요. 저도요, 아버지. 춘화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진사와 박씨 부인이 웃으며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딸들 참 기특하구나.
봄이면 온 가족이 뒷산에 올랐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한 산길을 걸으며 꽃을 꺾었어요. 박씨 부인이 꽃을 모아 화전을 붙였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세 딸이 화전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월아가 말했어요. 한 개만 더 주세요. 설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춘화도 졸랐어요. 박씨 부인이 웃으며 화전을 하나씩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진사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런 날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나.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모두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이진사가 별자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다. 그 옆이 카시오페이아고. 세 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별은 뭐예요? 월아가 물었어요. 저건 견우성이고 저건 직녀성이란다. 이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그 별이에요? 설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렇단다. 춘화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낭만적이에요, 아버지. 박씨 부인이 웃으며 딸들을 안았어요. 우리 딸들도 좋은 인연 만나야지. 가을이면 추수로 바빴습니다.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곡간에 쌓았어요. 이진사가 쌀가마니를 세며 흐뭇해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로구나. 세 딸이 아버지를 도왔어요. 월아가 쌀을 말렸고 설아가 가마니를 날랐으며 춘화가 물을 날랐습니다. 박씨 부인이 인절미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고생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세 딸이 인절미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월아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설아와 춘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면 사랑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렸고 안에는 아궁이 불이 따뜻했어요. 이진사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월아야,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월아가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시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좋구나. 설아야, 너는? 저는 아름다운 옷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춘화야, 너는? 저는 노래를 불러서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이진사가 세 딸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다들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진사 댁은 복이 많아. 딸들이 저렇게 고운이 혼처 정하기도 쉽겠네.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어요. 게다가 재산도 넉넉하고 덕망도 높으시잖아.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집 딸들은 모두 좋은 곳으로 시집 가겠구먼. 실제로 월화에게는 벌써 10집이 넘는 혼담이 들어왔어요. 한양에서도 중매쟁이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혼담을 하나하나 살피며 고민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에서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조정에서 당쟁이 격화되었다더라. 소론과 노론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더라. 이진사가 한양에서 온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박씨 부인이 물었어요. 이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매서웠어요. 이진사가 밤마다 혼자 사랑방에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차를 가지고 가면 이진사가 황급히 종이를 감췄어요. 여보, 무슨 글을 쓰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일기를 쓸 뿐이요. 하지만 이진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영모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연루되어 참수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사가 그 소식을 듣고 창백해졌어요. 여보, 괜찮으시오? 박씨 부인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이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보름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쾅쾅쾅. 이진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문을 열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이진사를 역적으로 잡아들인다. 포졸 대장이 교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진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억울하오. 영모 따위 한 적 없소. 하지만 포졸들은 이진사를 결박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세 딸이 달려나왔어요. 행복했던 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감, 영감.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진사는 이미 포승줄에 묶여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결박당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들, 제발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영감은 억울합니다. 박씨 부인이 포졸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비켜. 역적의 아내 주제에 감히 우리를 막아. 한 포졸이 박씨 부인을 발로 찼어요. 박씨 부인이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세 딸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세 딸이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월화가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설아가 포졸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춘화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포졸이 춘화를 밀쳐냈어요. 춘화가 마당에 넘어지며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진사가 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아비는 괜찮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끌고 가라. 포졸 대장이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이진사를 거칠게 끌고 나갔어요. 이진사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하오. 내가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박씨 부인이 대문까지 기어가며 외쳤어요. 영감, 영감. 세 딸도 따라 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포졸들은 이진사를 가마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먼지만 날리며 가마가 멀어져 갔어요. 박씨 부인과 세 딸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 재산을 조사했어요. 저 기와집도 몰수다. 저 논밭도 다 국가 소유다. 곳간의 쌀도 모두 가져가라. 관리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애원했어요. 나리, 제발 쌀만이라도 조금 남겨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가족이 무슨 쌀을 먹어. 감지덕지에 알고 살아있어라. 그날 저녁부터 내 식구는 굶기 시작했어요.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이제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 일했던 하인이 짐을 꾸리며 말했어요. 역적의 집에 있다가는 저희까지 화를 입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떠나겠습니다. 하루 만에 20명이 넘는 하인이 모두 떠났어요. 넓은 집에 네 식구만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텅 비고 으스스했어요. 세 딸이 어머니 방에 모여 잠을 청했습니다. 무서워서 혼자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관아로 달려갔어요. 남편 면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영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박씨 부인이 관리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관리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진사 말이요? 그 자는 어제 처형되었소. 박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처형되었다고요? 그렇소. 영모에 가담한 죄로 참수당했소. 시신은 저잣거리에 효수되어 있소. 관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박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관아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어요. 담벼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영감이 죽었다니, 참수당했다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역적의 아내잖아. 저런 년도 곧 잡혀갈 거야.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빗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기대어 목 놓아 울었어요. 영감, 영감.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장대가 보였어요. 그 위에 사람의 머리가 효수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창백한 얼굴, 굳어진 표정. 박씨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감. 손을 뻗어 장대를 잡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습니다. 역적의 아내다. 저런 년도 곧 죽을 거야. 박씨 부인은 그 말들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세 딸이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월화가 물었어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세 딸은 알아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세 딸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설아가 주저앉으며 바닥을 쳤어요. 춘화는 기절초풍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세 딸을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네 사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또 통보가 왔습니다. 역적 이진사의 아들 둘은 귀양 보낸다. 그리고 딸 셋은 보름 후 관비로 보낼 것이다. 관리가 차갑게 통보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박씨 부인이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그러하오. 역적의 자식은 남자는 귀양, 여자는 관비가 되는 게 법이요. 보름 후 관아로 나오지 않으면 일가족 모두 참수할 것이요. 관리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관비라는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비는 관청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평생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았어요. 더 끔찍한 것은 관리들의 성적 학대였습니다. 젊은 관비들은 밤마다 관리들에 끌려가 능욕을 당했어요. 몇 년 못 가 병들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 딸들을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딸은 어머니 방에서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월화는 잠결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설화는 악몽을 꾸는지 신음을 했으며 춘화는 이불을 꼭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관비로 보낼 수는 없다. 절대로. 박씨 부인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적의 가족을 숨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기생으로 파는 것이었어요. 기생은 천민이지만 관비는 아니었습니다. 기생집에 팔리면 관비 통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만약 신분이 회복되면 기생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비가 되면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박씨 부인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들을 팔아? 어떻게 기생으로 팔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찾아가 봤지만 모두 문전박대당했어요. 역적의 가족을 우리 집에 숨겨달라고? 미쳤소. 당장 나가시오. 친척들이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씨, 우리도 살아야 하오. 역적의 가족을 도왔다가는 우리까지 죽소.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돈을 주고 도망치려 해도 역적의 가족을 태워줄 뱃사공도 없었어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망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관비로 끌려갈 날이 일주일 남았어요. 박씨 부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딸들을 기생으로 팔기로. 그것만이 딸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영감, 제가 딸들을 팔려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져 젖어 들어갔어요. 이튿날 아침 박씨 부인은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 말했어요. 제 딸 셋을 사가시겠습니까? 딸 셋을 팔겠다고요? 기생집 주인이 박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50대 여인으로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연지 곤지를 찍었고 손에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양반댁 마님이 기생집에 웬일이요? 박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들을 사주십시오. 주인이 턱을 괴며 물었어요. 얼마에 팔려고?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냥만 주십시오. 주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100냥? 딸 셋을 그 값에? 하하, 장사를 모르시는구려.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딸들은 모두 재주가 있습니다. 큰딸은 시를 짓고 둘째는 바느질을 하며 막내는 노래를 부릅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주인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재주가 있다고 다가 아니지. 얼굴은 고우냐?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주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 보시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소. 박씨 부인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데려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부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딸들에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집에 도착하니 새 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월화가 물었어요. 박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왔다. 설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손이 차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씨 부인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그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이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세 딸이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월화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박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설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박씨 부인이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를 살릴 방법을 찾았다. 새 딸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슈아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기생이 되어야 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새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생이요? 저희를 기생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설화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춘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심어요, 어머니. 저는 기생 안 될래요. 박씨 부인이 딸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월화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관비로 보낼 수는 없다. 관비가 되면 죽는다. 밤낮으로 학대받고 관리들에게 능욕당하다가 죽는다. 하지만 기생이 되면 목숨은 붙어있다. 언젠가 신분이 회복되면 기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미안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 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춘화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기생되기 싫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박씨 부인이 춘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춘화야,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 원수를 갚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춘화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박씨 부인도 딸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은 세 딸을 데리고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딸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월화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고 설아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으며 춘화는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생집 앞에 도착하자 주인이 나와 있었어요. 오셨구려. 어디 딸들 좀 보자. 세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고운 얼굴들이구먼. 이 정도면 한양기생보다 낫겠어. 주인이 세 딸을 한 명씩 살펴보았습니다. 큰 딸은 몇이냐? 주인이 월화에게 물었어요. 18입니다. 월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은 아느냐? 시를 짓고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좋아. 둘째는 16입니다. 설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막내는 15입니다. 춘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셋 다 쓸모가 있겠구먼. 좋아, 100냥에 사겠소. 박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조건? 무슨 조건 말이오?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기생집에서 매 안 맞는 기생이 어디 있소?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때려야지. 박씨 부인이 이마를 바닥에 찌르며 빌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양반댁 교수로 자랐습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최대한 배려하겠소. 하지만 약속은 못하오. 내일 장터에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으시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서요?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렇소. 기생을 사는 건 공식적인 거래요. 장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오. 그래야 관아에서도 인정하고 관비 통보를 피할 수 있소.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딸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세 딸을 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일 장터에 가야 한다. 어머니가 너희를 기생집 주인에게 넘길 것이다. 세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파시는 거예요? 월화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기생이 되어도 살아남아라. 언젠가 아버지 누명을 벗기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설화가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계실 거죠? 기생집에 같이 가시는 거죠?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미는 갈 수 없다. 너희만 가야 한다. 춘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가요. 박씨 부인이 춘화를 꼭 안았어요. 춘화야, 견뎌야 한다. 너희가 살아남아야 어미도 산다. 너희가 죽으면 어미도 죽는다. 알겠느냐? 세 딸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딸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세 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달인 옷이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세 딸은 인형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최대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세 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박씨 부인은 앞장서 걸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생집 주인이 멍석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구려. 여기 서시오. 주인이 세 딸을 멍석 위에 세웠습니다. 박씨 부인도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양반댁 마님이 딸들을 파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시작하겠소. 그 순간이 바로 챕터 하나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리 와, 이것들아. 기생집 주인이 세 자매의 팔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어요. 안은 어두컴컴했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세 자매를 작은 방 하나로 밀어 넣었어요. 여기서 대기해. 곧 규칙을 가르쳐 줄 테니까. 문이 닫히고 세 자매만 남았습니다. 월화가 동생들을 껴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나이든 기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희가 새로 들어온 것들이구나? 이름이 뭐냐? 여인이 세 자매를 훑어보았어요. 월화입니다. 설화입니다. 춘화입니다. 세 자매가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양반댁 규수 출신이라면서? 하하, 여기선 다 똑같아. 이제부터 너희는 기생이다. 알겠어? 여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규칙을 알려주마. 첫째, 주인 마님 명령은 절대 복종이다. 둘째, 손님 접대는 거부할 수 없다. 셋째, 밤에 손님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한다. 넷째, 도망치면 죽는다. 여인이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접대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지. 그리고 밤에는. 여인이 말끝을 흐렸어요. 세 자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에서 마루를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탁탁. 월화의 등에 회초리가 내리쳤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나이든 기생이 소리쳤어요. 월화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옆에서 설화와 춘화도 눈물을 흘리며 마루를 닦고 있었어요. 한때 양반댁 교수였던 그녀들이 이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회를 배워야 했습니다. 춤 선생이 와서 가르쳤어요. 발을 이렇게 놀려.
손을 저렇게 움직여? 선생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세 자매가 따라했지만 서툴렀어요. 월화는 평생 심한 짓고 살아서 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선생이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기생이야? 다시 해. 월화가 일어나 다시 시도했습니다. 발이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옆에서 설화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선생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욱 끔찍했습니다. 첫날 밤 세 자매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놔주세요. 젊은 기생의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남자의 웃음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자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어요. 언니? 무서워요? 춘호가 울먹였습니다. 월화가 동생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아직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세 자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화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다쳐 절뚝거렸고 춘화는 계속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주인이 세 자매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손님 접대를 시작한다. 월화, 너는 1호실이다. 설화, 너는 3호실. 춘화, 너는 5호실. 각자 손님을 받아라. 세 자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인님, 저희는 아직. 월화가 말하려 했지만 주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말대꾸하지 마. 내일부터 시작이야. 다음날 저녁 월화는 1호실로 끌려갔습니다. 방은 비교적 깨끗했고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곧 손님이 올 거야. 제대로 모셔. 알겠어? 나이든 기생이 경고하며 나갔습니다. 월화는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뚱뚱한 몸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자가 월화를 보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오, 새로 들어온 기생이로구나. 얼굴이 고운데? 이름이 뭐냐? 월화입니다. 월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월화 옆에 앉았습니다. 술 한 잔 따라라. 월화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어요. 남자가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노래를 불러봐. 월화가 당황했어요.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시를 짓거나 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 글? 그런 거 누가 듣고 싶어 해? 기생이 노래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화를 냈어요. 월화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쓸모없는 기생이로군. 주인한테 말해야겠어.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인이 곧 달려왔습니다. 월화, 너 뭐 했어? 손님이 화내고 가셨잖아. 주인이 월화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월화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주인이 월화를 발로 찼습니다. 못한다고? 기생이 노래를 못해? 당장 배워. 내일까지 노래 한 곡을 완벽하게 부르지 못하면 밥 안 줄 거야. 주인이 소리치며 나갔어요. 월화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어떡하죠? 옆방에서 설화와 춘화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세 자매 모두 첫날부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잠도 자지 않고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목이 휘도록 불렀어요. 하지만 평생 노래를 배운 적 없는 그녀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어요. 옆방에서 다른 기생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잘하고! 하지만 월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을 굶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목에서 피맛이 났지만 계속 불렀어요. 다음날 겨우 한 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되겠네. 오늘 저녁 다시 손님 받아. 월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양반댁 교수가 아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울었지만 이제는 웃는 법을 배웠어요.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대했습니다. 설화와 춘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자매는 밤마다 만나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춘화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월화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어머니와의 약속이잖아. 세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기생집에서의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터에서 돌아온 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딸들을 판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세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손으로 내 딸들을 팔다니. 몸부림을 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밥을 먹으려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토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씨 부인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딸들이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쓰디쓴 맛이 났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죽 그릇에 떨어졌어요. 딸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박씨 부인은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 나오시오. 우리가 할 말이 있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씨 부인이 문을 열자 마을 이장과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씨, 당신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소.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역적의 가족이 이 마을에 있으면 우리까지 화를 입소. 당장 떠나시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관아에서 내려온 명령이요. 역적의 가족은 마을에서 내쫓으라고.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자식 팔아먹은 어미가 어디 가서 살겠소? 한 노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안에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낼 것이오. 이장이 경고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 부인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집도 땅도 모두 빼앗긴 터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산밑 폐가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에는 폐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이불도 없고 불을 피울 장작도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 와중에도 박씨 부인은 딸들 소식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가끔 마을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전주 기생집 새 기생들 봤어? 정말 고운 얼굴들이더라.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들인데? 세 자매라던데. 월화, 설화, 춘화라고 하더군. 박씨 부인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딸들이다. 더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원래 양반댁 교수였다던데? 역적의 딸들이라고 하더라. 어미가 기생으로 팔아넘겼다지 뭐야. 세상에 그런 악녀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었어요. 뒷골목으로 돌아가 담벼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딸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구나. 살아만 있어라. 박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폐가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기생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떨어져 맨발로 다녔습니다. 가끔 마을에 나가 구걸을 했어요. 아무도 동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역적의 아내잖아. 자식 팔아먹은 악녀야.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이마에 피가 흘렀지만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쌀 한 줌 얻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박씨 부인은 기생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담 너머로 가야금 소리가 들렸어요. 춘화의 소리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담벼락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맑은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춘화야, 내 딸 춘화야.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담을 쓰다듬었어요. 딸들이 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딸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딸들만 더 괴로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폐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며 폐병을 얻은 것 같았어요.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서 다려 먹었어요. 효과는 미미했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 없었어요. 언젠가 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허리는 굽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치아도 반쯤 빠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가끔 기생집 소식을 들었어요. 월화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더라. 설화가 바느질 솜씨로 기생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더라. 춘화의 노래가 전주에서 소문났다더라. 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들이 살아있구나. 고생하고 있지만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했다더라. 선왕 때 영모 몰린 사람들을 재조사한다더라. 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남편의 누명이 벗겨질까?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0년이 되던 해 봄,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진사의 영모 혐의가 벗겨졌다더라. 새 임금께서 재조사 끝에 무고임을 밝히셨다더라. 재산도 돌려주고 명예도 회복시켜준다더라. 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감, 당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구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폐가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이제 딸들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제 내 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박씨 부인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씨 부인, 이진사의 재산이 회복되었으니 전주 읍내로 들어가시오. 집도 다시 돌려드릴 것이오.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소. 그리고 따님들도 곧 기생신분에서 벗어날 것이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딸들이 돌아온다. 내 딸들이 돌아온다. 20년 만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씨 부인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전주로 향했습니다. 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딸들이 자신을 용서할까? 그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주 읍내 한복판에 다시 지어진 이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몰수당했던 집이 복권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어요. 기와 지붕은 새로 올렸고 담장도 깨끗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박씨 부인 혼자 텅 빈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기생신분에서 풀려나 이곳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부터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옷도 새로 갈아입었어요. 딸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가마 3대가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마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세 여인이 내렸습니다. 월화, 설화, 춘화였어요. 세 자매 모두 화려한 기생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박씨 부인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월화야, 설화야, 춘화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세 자매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월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을 대하듯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얘들아, 잘 지냈느냐? 박씨 부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설화와 춘화도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세 자매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씨 부인은 손을 허공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월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박씨 부인이 윗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세 자매는
가장 먼 곳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미가 다 안다. 정말 미안하구나. 월화가 비웃었어요. 아십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아십니까?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20년 동안 기생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춘하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미는 너희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월화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살리려고요? 기생으로 파는 게 살리는 거였어요. 저희가 매일 밤 술 취한 양반들한테 끌려가고 매 맞고 욕먹으며 산 게 사는 거였어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손님이 던진 술잔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충하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노래 못한다고 사흘 동안 굶었어요. 기절할 때까지 춤을 춰야 했어요. 박씨 부인은 딸들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정말 몰랐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월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저희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그냥 버린 줄 알았어요. 백냥에 팔아먹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춘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낳아서 이렇게 만드셨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었어요. 박씨 부인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들어다오. 어미의 사정을 들어다오. 세 자매가 침묵했어요.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20년 전 관아에서 받은 통보문이다. 종이를 펼쳐 세 자매 앞에 내밀었어요. 세 자매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적 이진사의 딸 셋은 보름 후 관비로 보낼 것이며 도망칠 시 일가족 모두 참수할 것이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읽혔어요. 월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비라니 이게 무슨... 설화가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춘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어요. 관비가 되면 너희는 죽는다. 평생 관청의 종으로 살다가 학대받고 능욕당해 죽는다. 어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를 기생으로 팔았다. 기생은 천민이지만 관비는 아니다. 목숨은 붙어있다. 언젠가 신분이 회복되면 벗어날 수도 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그것이 너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세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미는 20년 동안 산 밑 폐가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나 구걸하며 살았다. 하지만 너희 소식만은 계속 들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버틸 수 있었다.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화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춘하도 눈물을 흘렸어요. 월화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 자매가 동시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박씨 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월화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설화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어요. 춘화가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다 쉬었어요. 네 사람은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월화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버린 줄 알았어요. 박씨 부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어미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희는 어미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이다. 설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찾아가고 싶었다. 매일 기생집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면 너희만 더 괴로울 것 같았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춘화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박씨 부인이 막내딸을 안았어요. 어미도 사랑한다. 너희 셋 다 사랑한다. 20년 동안 너희 생각만 하며 살았다. 월화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죠?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다. 영원히 가족이다. 네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20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대청마루에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밥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박씨 부인이
딸들에게 밥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미가 안다. 인제는 편히 살자. 세 자매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월화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먹는 어머니 밥상이었어요. 설아와 춘화도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들이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그날 밤 네 사람은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20년 만에 함께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20년 만에 딸들에게 해주는 아침이었어요. 세 자매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월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어미가 하고 싶다. 20년 동안 못 해준 것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박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자매는 어머니 옆에서 거들었어요. 설화가 상을 차렸고 춘화가 물을 날랐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 그동안 오해했어. 용서하시오. 이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당신을 내쫓았던 그 이장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딸들을 살리려고 그런 줄. 박씨 부인은 모두를 용서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매는 마을 사람들을 차갑게 대했어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월화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묘소에 가고 싶어요.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묘소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했지만 박씨 부인이 20년 동안 관리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세 자매가 무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월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이 풀렸어요. 설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괜찮아요. 춘화가 덧붙였습니다. 박씨 부인도 남편 묘 앞에 앉아 말했어요. 영감, 딸들이 돌아왔소. 우리 딸들이 살아 돌아왔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사랑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월화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박씨 부인이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 어미는 너희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느질 가게를 열고 싶어요. 기생집에서 배운 솜씨로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박씨 부인이 미소 지었어요. 좋구나. 춘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싶어요. 가난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월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박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월화야. 월화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20년을 함께 못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설화와 춘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다 함께 살아요. 박씨 부인이 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네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설화는 읍내에 바느질 가게를 열었어요. 솜씨가 뛰어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화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월화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글을 쓰고 시를 지었어요. 박씨 부인은 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딸들을 판 게 아니라 살린 거였다더라. 관비로 끌려갈 뻔한 딸들을 기생으로 팔아서 목숨을 구했다더라.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며 딸들을 지켜봤다더라. 사람들이 박씨 부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어머니시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킨 분이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담담했어요. 어미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월화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집안의 선비가 월화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씨 부인이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월화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월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박씨 부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아야, 어미 걱정은 하지 마라. 네가 행복한 게 어미 행복이다. 하지만 월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박씨 부인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거라. 3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세 딸이 곁에 있고 손자들도 생겼어요. 설아와 춘화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용감하세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웃었어요. 아니다. 할머니는 그저 자식을 사랑했을 뿐이다. 어미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단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씨 부인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오랜 병이 깊어진 것이었어요. 세 자매가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월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씨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어미는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너희가 곁에 있으니까. 설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춘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세 딸의 손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얘들아, 어미는 행복했다.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20년의 고통도 아깝지 않구나. 며칠 후 박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세 자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어요. 모두가 박씨 부인을 추모했습니다. 저분은 위대한 어머니셨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셨다. 사람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곁에 못해 묵혔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매년 산소를 찾아 부모님께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평생 어머니 집을 지키며 살았어요.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설화는 바느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춘화는 노래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세 자매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셔단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셨단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어요. 박씨 부인의 희생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셨나요? 백냥의 딸을 판 악녀처럼 보였던 어머니는 사실 딸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미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